정관용입니다. 경자년도 이제 하반기를 넘어서서 이제 7월도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점점 더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서 이제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이 이래서 오늘 22일, 7월 22일 제2차 박 시장 위력에 의한 성추행 관련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질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수러운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 여당 청와대가 이것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심히 불안하고 또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정신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동학 수은 최재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동학 정신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정신 사상은 동학이고, 그리고 지금 1894년에 일어났던 가보년 동학농민혁명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2020 경자년 동학시민혁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너지는 대한민국 동학시민혁명이 답이다. 제 1번 오늘 지금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번 더 해서 동학시민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까 합니다. 지금 한국은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에 의해서 선거로 권력을 잡은 정당이 이제 다양한 어떤 국가정책 기관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정책 또 제도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이제 국가발전 전략들을 세우고, 또 세부적으로 거기에 정치, 경제, 문화, 뭐 복지, 외교, 국방 이런 다양한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결과로 이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또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가 하고 있는 국정 운영은 완전히 실패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민심이 크게 요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어떤 전국의 추이를 봐야 될지가 제일 문제인데, 제가 지난 6월 29일 날 실시간 방송 라이브톡에서 그 제목이 그거였죠. 열린 불의한 사회와 그 적들, 그래서 법 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친문 세력과 추미애라는 그 제목으로 해서 거기 그 방송에 제가 그 대한민국이 지금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주의 독재로 지금 치닫고 있다. 거기에 청와대가 그 주도를 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1938년 오스트리아를 침공했던 그 히틀러, 그 나치즘을 외친 그 히틀러에 대해서 그 독일 전체주의를 비판한 그 오스트리아의 그 무명의 학자였던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적들, 열린 사회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사회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전체주의의 한 그 흐름이었던 독일의 나치즘, 그리고 히틀러 정부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10일에 했던 그 실시간 방송 라이브톡에서도 칼 요하임 프리드리히의 책, 그 전체주의 독재와 전제정치라는 책을 소개를 하면서 전제정치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개인이 무한한 권력을 통해서 행사하는 이제 정치구조라고 한다면, 전체주의 정치는 어떤 권력 집단이 어떤 커다란 어떤 그 집단을 이루면서 이제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이제 특정 그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이 사회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이 전체주의 독재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서서히 그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칼 포퍼도 열린사회의 그 적대를 이야기했고요. 칼 유아인 프리드리히도 그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체주의 독재는 아주 무한의 포퓰리즘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정책을 덮기 위해서 또 새로운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고, 또 실패한 정책, 그것이 실패하면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국회 연설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세종시 행정 중심 도시로의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갑자기 꺼낸 것도 이게 바로 무한 포퓰리즘이에요.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또 포퓰리즘을 대응하는 건데, 독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만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보통 이제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집단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어떤 강한 독재지만,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집단도 얼마든지 그 독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연한 독재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2일자 신문 일간지 중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방적인 어떤 엄청난 지지와 소위 문비어 청가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칭송을 해왔던, 그리고 특히 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엄청난 그 옹호하는 글들을 써서 어영신문으로 비난을 받은 이제 한겨레 신문조차도 오늘 기사에서 정권의 민심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한겨레 신문은 직설적으로 정부 여당의 지지율 추락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그거를 찝으면서 민심의 경고음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옐로우 카드가 이미 던져졌다. 그래서 이 민심 위반의 측심에는 이제 부동산 정책도 있지만, 더 큰 건 최근에 일어난 박원순 시장의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민심 위반에 큰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안희정 도지사에 이어서 부산시장 오거돈,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박원순의 그 성추행 의혹 자살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금 자당의 그 지방자치위원회에 일어난 그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무런 그 견해도 의사표현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넘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민심이 이반하게 된 데에는 이제 그 4.15 총선이 끝나고 슈퍼여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압승을 하고 나서도 터진 사건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사교원의 비정규직화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그 4월 총선 이후에 끊이지 않는 그 여권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사태들에 대해서 민심이, 국민들이 더 이상 민주당과 청와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차에 또 지금 부동산 정책이 22번에 의해서 나온 부동산 정책 역시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것이 이번 박 시장의 그 성추행 의혹에 의한 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점점점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과 청와대의 무책임, 그 다음에 무능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건 결국 민주당과 청와대의 핵심인 이 586 권력 집단이 이제 대학 운동권 시절부터 가지고 왔던 끈끈한 어떤 잘못된 의리, 그리고 거기에 엮여진 인맥으로 만들어진 소위 진영에 편중된 그런 어떤 잘못된 극단적이고 어떤 편향적인 이 진영 논리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은 다 옳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맞고, 상대가 하는 것은 다 틀렸고, 그리고 이것이 그 지지자들에게 정치 논리로 전가되면서 민주당을 반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면 다 토착외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잘못된 편가르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어떤 잘못된 것들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이 들끓는 민심은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를 넘어서 지금 국회에 있는 뭐 미래통합당을 포함해서 이제 지금의 정치인들의 무능으로
또 확산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그 탄핵 전국 당시 나왔던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구호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일들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19세기 조선 말기 혼란했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혼란한 전국,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우리 국민들이 세울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동학사상은 어떤 것인지 세 번에 걸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학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전체 화면으로 올려놓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이 혼돈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후천개벽의 세상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신사상인 동학, 이 동학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그 수은 선생님이 이야기한 동학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죠.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서구 사회가 경험했던 그 산업화로서의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화를 이루면서 시민들이 민주화가 되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민주화 이후에는 정말 잘 살 거라고 하는 기대가 점점 내려앉으면서 지금 2020년 경자년은 그 어떤 때보다 더 사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또 그 국제적으로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또 세계적인 유행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퍼지면서 더 힘든 지금 생활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살기 힘들어졌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회에서 그 176석을 점하고 있는 이 압도적인 이 슈퍼 여당이 점차 의회를 자신들의 뜻대로만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전체주의 독재를 이끌어가고 있다. 또 여기에 청와대가 동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왔던 민주주의를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민주주의 유형을 보면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절차적인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보통 이제 선거를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보통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나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투표로, 유권자들의 투표로 정치 대리인을 뽑는 이런 어떤 과정, 이런 제도를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대의민주주의에는 국민들의 자유권과 정치권을 보장합니다. 이제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즉 행복한 삶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또 실질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복지, 그죠? 사회복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쾌적한 삶과 일정 정도의 소득 수준이 되지 않는 국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어떤 사회권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자유권과 정치권과 사회권을, 이 3대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또는 이제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실질적인 제도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서구 민주주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럽 복지국가를 경험했던, 케인즈적 복지국가를 경험했던 나라들에 비하면 사회권이 굉장히 취약한 민주주의입니다. 이 이야기는 국가가 어떤 부의 불평등한 분배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어떤 소득을 지원해주거나 또는 소득을 창출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노동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 다양한 시장 형태를 통해서 소득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소득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제도가 또는 정부의 기능이 이제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노동시장에서의 충분한 고용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유권이나 정치권은 이미 이제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즉 사회권, 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그리고 그 평등한 어떤 공평한 그 소득 분배,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금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의 그 의회 권력 독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체주의 독재는 이 전체적인 사회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절차적 부분과 형식적 부분까지 무너뜨리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배경 원인에는 이분법적인 그런 기형적인 이념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토론이나 차이를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정부나 체제를 비판하고 넘어서는 그런 어떤 새로운 상상력을 갖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책으로 제도화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끌어가는 건데 이게 소위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그 이념 지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극에 달하고 있는 게 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권력 남용의 문제인 겁니다. 이 합법적인 권력, 합법적인 제도, 선거 제도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제 국회에서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이들의 비판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자신들의 의지대로만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과는 동떨어진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그 민심이 이제 이탈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진영에 기울어진 아주 편향된 이분법적인 그런 극단적인 논리에 젖어 있는 지금의 정치 제도가 한국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만들어내고 이런 전체주의 독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나 어느 진영의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아도 거의 비슷한 양상의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그 수훈 선생님이 창조했던 동학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시대 상황의 유사성이에요. 즉 조선 말기 19세기 조선의 상황과 21세기 대한민국, 특히 2020년 경자년의 대한민국이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당시 조선 말기에 청나라, 명나라,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 그리고 서구 열강들,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 조선 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조선이 이 개국이냐 또는 쇄국이냐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어떤 그 외세와의 갈등을 겪고 시작하고 또 나라 안에서는 그 성리학에 경도된 그 유교를 따르는 학자들이 점점 그 관료주의화돼가고 백성들의 삶과는 멀어지면서 부패한 관료들이 나오면서 백성들이 더 살기 힘들어지고 거기에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밀란이 일어나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실을 보는 눈인데요. 이런 어렵고 혼란한 어떤 그 국가적인 또는 어떤 큰 밀란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일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위 그 시운, 이 시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시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가치와 그 시대를 분석하는 의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현실을 보는 눈을 우리가 더 크게 떠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현실을 보는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시 수훈 선생님은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박제화된 즉 책으로만 글자로만 남아있는 살아있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을 행복하게 또는 그 안락하게 그 안위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성리학이나 그런 학문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민주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평등을 외쳐도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게 정책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미래를 향한 도전입니다.
자, 수훈 선생님은 그 당시에 수훈 최재호 선생은 당시에 그런 어떤 국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소위 개벽이라고 하는 이 한국에만 있는 후천 사상을 찾아내신 분이에요. 천도개벽이거든요. 후천개벽. 그러니까 문명 전환의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곧 하늘에서 우리에게 뜻을 밝혀주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힘을 주어서 그것대로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동학에 담았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시대에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주도할 세력들이 누구일까요? 지금처럼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뒤덮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정치 세력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꿈을 향해서 지금 힘들더라도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하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 제가 앞으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동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지금 일부 종교 단체가 그 수훈 선생님을 이제 교조로 모시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동학을 이제 그 종교 단체의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동학은 종교 단체가 교리로 삼는 동학이 아닙니다. 즉 박제화된 동학이 아니라는 거죠. 수훈 선생이 당시 살아서 1860년에 하늘님으로부터 첨도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이후에 동학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수훈 선생이 깨달았던 그 당시의 그 깨달음, 그분이 그 당시의 시대를 놓고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백성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또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 이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생명력으로 살아날 것이냐가 중요하지 그분이 어떻게 수도를 했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를 줄줄이 외워서 그 수훈 선생님의 사상과 뜻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훈동학, 그래서 제가 수훈동학이라고 했는데 그 종교의 동학이 아니라 정말 수훈 선생님이 그 당시의 시대를 놓고 시대적 고민과 시대적인 아픔을 놓고 고민했던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수훈동학이고 때문에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훈동학이 34년 뒤에 수훈 선생님께 창도한 동학이 34년 뒤에 1894년 가보년에 농민혁명으로 일어났던 그것은 수훈동학의 정신을 어느 정도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에서 실천으로 나타난 집단적인 어떤 발현한 그 어떤 사상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전제를 놓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수훈 동학, 그러니까 수훈 선생님이 창도했던 동학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먼저 국제적인 상황은 그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고 이 자본주의 경제력의 발전에 따라서 많은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를 세계 많은 약소 국가들을 식민지로 두는 이제 제국주의화됐죠. 그러면서 아시아까지 넘어와서 이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기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땅으로 보면 이제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유럽과 이제 교류를 했던 나라인데 이 중국과 당시 제국주의의 가장 먼저 제국주의화됐고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이 이제 부딪힌 게 바로 아편 전쟁이죠. 두 번에 걸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편 전쟁으로 해서 1840년에 이제 난징 조약이 맺어졌고요. 그리고 2차 아편 전쟁으로 1857년에 이제 텐진 조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후에 1860년에 이제 베이징 조약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점차 이제 아시아를 침략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발판이 되는 이제 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조선의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 세도 정치가 굉장히 강해졌죠. 특히 이제 안동 김씨와 풍양족 씨의 이 세도 정치가 점점 극에 달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살기 어려운 한 2, 300년 전이지만 그 임진왜란과 그리고 병자호란 그리고 이런 난을 겪으면서 민중항쟁들이 점점 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과도한 증세와 매관 외지기, 이제 홍경래 난이라든지 뭐 임술 밀란이라든지 이런 크고 작은 밀란들을 이제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그 부패한 정치가 또 하나의 원인이었고, 세 번째로는 유교 조선의 그 정신적인 어떤 지주였고 어떤 권력의 기반이 되었고 또 학문의 토대였고 또 사대부 집안의 출세의 조건이었던 이 유교, 이 성리학이 서서히 몰락을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과 떨어진 그런 학문은 국가 정책으로도 또 국가의 이념으로도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제 이름으로써 이제 커다란 사상의 혼란이 일어나고 또 이제 실학이 이제 성립이 되면서 실학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유교는 점차적으로 더 그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서교 또는 뭐 서학이라고 부르는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죠. 천주교가 들어오는 데다가 또 전염병도 굉장히 창궐을 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1807년에서 1835년 사이에 거의 한 28년 되는 그 사이에 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밀란이 일어나고 외세가 침공을 하고 또 이 권력들이 부패를 하고 또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이런 어떤 과도한 증세, 이런 것들이 결국 동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수훈 선생과 같은 시대적인 선도적인 어떤 그 하늘의 뜻을 받는 정말 예언자가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수훈 세제우의 선생님의 삶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824년에 태어나셨고요. 보부상으로 한 10여 년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주유팔로 했죠. 그러다가 한 5년 동안 1855년부터 1860년까지 이제 구도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일인데, 뭐 55년도에 노승으로부터 기묘한 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전해져 오는 바에 의하면 그게 이제 을묘천서라는 일종의 그 도참 서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56년에 입상기도 들어갔다가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860년 드디어 이제 음력 4월 5일 날 이제 신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한 신체험을, 이때가 이제 경신년인데 신체험을 하면서 이 하늘님, 그러니까 천신이죠, 천신. 그 천주라는 말을 그 동경대전에 보면 실제로 씁니다. 이제 그건 아마 수훈 선생이 그 천주교 당시에 이제 서학을 이제 일부 접하면서 거기에서 썼던 용어, 즉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한문으로 천주라고 했는데 그 용어를 차용을 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천신. 그래서 하늘의 도를 받고 이듬해 1861년부터 동학을 포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1년에 동경대전에 포독문을 쓰고 62년에 논학문과 수덕문을 쓰면서 이후에 계속 이제 글도 씁니다. 특히 이제 62년도에 용담으로 남원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제 용담으로 돌아오면서 포독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이제 관에 잡히죠. 그래서 1863년에 대구에서 이제 참형을 당하는 이제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오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지금 기록에 의하면 향적산, 저희가 매달 셋째 주에 드리고 있는 향적산 산신기도제, 그 향적산에 연담 이윤규라는 분이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의 제자 중에 이제 직제자가 바로 정역을 지으신 일부 김항 선생입니다. 김항 선생님은 이제 향적산, 지금 이제 그 거북바위에서 수도를 하시고 거기서 하늘로부터의 도를 받아서 이제 정역을 지으시게 되죠. 그리고 국사봉에서도 수도를 하시고 영가무도를 통해서 많은 도를 깨끗셨는데, 이때 일부 선생님이 이 연담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수훈 선생이 남원에서 잠시 오게 되죠. 그래서 연담 이윤규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방불교를 창도한 이제 광화 김치인 선생님도 이 우은규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수훈 선생님의 사상, 이건 다음 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동경대전의 포독문이나 그 수덕문, 특히 이제 그 하늘의 뜻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논학문에서
이 주역의 기반이 되는 동양 사상이 기반이 되는 이 하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괘는 지금 이제 크게 이제 세 개의 팔괘가 있죠.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 복희 성인에 의해서 지어진 이제 복희 팔괘, 그리고 주나라, 그러니까 1076년 BC 1076년에 세워진 문왕이 세운 역성혁명으로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주나라를 세운 문왕이 지은 이제 문왕팔괘가 있고, 그리고 여기요 일부 김항 선생님이 지으신 이제 정역팔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팔괘와 하도 그리고 주역이 수훈 선생님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 동학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동양 사상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수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라면 저는 그러니까 영성적 가치와 실천적 가치가 있는데, 영성적 가치는 생명 그리고 정화, 보덕으로 저는 나눕니다. 특히 이제 이 생명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21세기 후천개벽의 문명 전환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 또는 담론은 저는 생명이 보는데, 생명이 뭐냐?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개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즉 life가 아니라 이거는 the core of universe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입니다. 생명은 우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life라고 하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주의 본질이 생명인데, 이거는 그 정신,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 물질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게 본질이라고 한다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 현상계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보이는 건 현상이 물질이지만, 이제 그 물질을 이루는 그 본질, 그게 이제 정신이거든요. 이제 그 사이, 그 정신과 물질을 관통하는 어떤 그 큰 그 통전적인 또는 전일적인 어떤 역동성을 생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생명의 어떤 본질과 작용,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면 이제 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자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체가 본질이거든요. 체가 본질이에요. 이 체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면, 현상으로 나타나면 용이 됩니다.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과 작용은 어떤 영성과 물성,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질, 이것이 이제 영성이라고 한다면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본질이 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신 따로, 뭐 육체 따로, 물성 따로, 영성 따로,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각자가 아니라 그냥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죠. 원리스. 분리될 수 없는 하나. 그게 바로 동양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고, 이제 그 분리될 수 없는 이 하나, 원리스가 이제 기운으로 작용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이루는 그 다양한 것들,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면 어떤 다원적인 존재들이 생성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은 본래 하나이나,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 총체성, 그 통전성,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다양한 만물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여러 개의 다원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제 그 우주 기운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면서 또 동시에 다양한 어떤 물질로, 다원론이죠. 물질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다변적인 작용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론도 아니고 다원론도 아니고, 이것이 공존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 우주의 본질인, 우주의 근원인 이제 이 생명의 본질을 다 가지고 있다. 생명의 본질과 이 생명의 작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성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물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이제 요 문제를 수은 선생님이 이제 동경대전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영성적 가치를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켄 윌버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철학자예요. 영성 철학자고 모든 것들의 역사라는 책으로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 켄 윌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갈등은 통합되어야 하며 철학이 그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동양의 주역이죠. 철학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그 서양의 논리적인 과학과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과학과 동양의 어떤 초논리적인 직관이 지금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뭐냐? 그것이 바로 이런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양의 역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나타나는 게 우리 천부경입니다. 천부사상 또는 이제 천부경. 거기에는 이제 하늘이 있고, 성이 있고, 그죠? 천부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성이 있고, 그다음에 신이 있는. 이게 우리 동양의 아주 전통적인 천부사상이거든요. 천부사상, 천부. 이 내용을 켄 윌버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이 천부를 통해서 이 전 세계 모든 세계의 종교나 뭐 사상,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져서 나가서 쫙 발전해 오다가 이제 다시 하나의 뿌리로 모아지고 있다. 그게 바로 서양의 지금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서양이 이제 과학이 발전을 이루면서 이루었던 문명과 그 동양의 어떤 직관적인 초논리적인 이 직관이 이제 만나는 시기다 이거예요. 각 지역에서 각 국가에서 다양한 종교, 다양한 사상, 다양한 문화로 발전해왔던 것이 이제는 하나로 온다 그 얘기예요. 하나로. 근데 그 하나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 끌어가는 이 유인의 과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동양의 역철학이다. 바로 이게 이 내용이에요. 존재의 문제에 대한 이 켄 윌버의 사상이 바로 이거든요. 인간 의식과 물질 의식이 통합적으로 진화를 하고 거기에는 물질이나 생물, 정신, 신성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천성신. 그 다자의 합일. 아까 말씀드린 합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원리스,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주의 본질인 원리스.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야. 생명. 이거 한문으로 쓰려니까 잘 안 되는데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인데 이 정신은 결국 영성이다. 이거 영성. 이 영성을 통해서 이 영성이 하나로 묶여져 있던 것이 이것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이제 그 어떤 우주 만물인 건데 이 우주 만물을 우리는 이제 그 생명으로 다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제가 주역풀이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수은 선생님이 쓴 동경대전에서 이 논학문에 보면 그 수덕문에 보면 이제 그게 많이 나와요. 수덕문 동경대전의 수덕문에 보면 수덕문은 동경대전의 수덕문은 이 주역을 기반으로 해서 주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경대전의 수덕문은 바로 이 주역 64개를 기반으로 해서 중천권계 이제 중천권계부터 시작하는 이제 쭉 시작을 해서 이 주역이 담고 있는 우주 원리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영성적 가치였고 실천적 가치는 뭐냐? 지금 문명 전환기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각성되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영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상생과 조화와 질서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경대전의 앞부분에 있는 동경대전이 몇 개의 장으로 쭉 나눠져 있는데 그 앞에 세 개에 있는 포동문하고 논학문하고 그다음에 수덕문, 그다음에 이제 불연기현 이렇게 쭉 나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포동문이거든요. 이 포동문은 이제 1861년에 그 수은 선생님이 천도를 받고 사람들한테 이 천도가 뭐냐, 천덕이 뭐냐, 이제 이걸 알리고자 위해서
쓴 글입니다. 이 포동문이. 여기에 이제 자신의 신이, 그러니까 하늘님이 천신께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쭉 있죠. 이게 뭐냐? 핵심이 이 포동문에서는 신이거든요. 천주 또는 천신. 우리 동양 또 한국의 고유 사상, 고유 전통 신앙인 이 천신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게 이제 이 포동문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는 뭐야? 어디서 나온 거냐? 생명이거든, 생명.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우주의 본질이기도 하면서 뭐예요? 질서예요. 이 우주가 어긋남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 동력, 그 다이나믹이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건 뭐예요? 우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큰 어떤 힘이자 기운이자 우리의 뿌리이자 본질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알 때 우리가 이 신의 존재, 천신을 안다는 거야. 이게 그 수은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논학문이죠. 논학문. 그 다음에 이제 논학문은 뭐냐?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우주 질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논학문이에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음양, 오행. 음양은 그 우주 질서의 기본 원리 아니에요? 이게 생명은 우주의 본질인다. 생명이 우주의 본질이면 음양은 우주 운행의 원칙이야.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이 음양론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이 우주를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이 음양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오행이 나중에 덧붙여지겠는데 이 음양론은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론이에요. 그걸 이제 자연으로 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장이 이제 수덕문입니다. 수덕문 말 그대로 이제 덕을 닦는다는 건데, 여기 이제 이 수덕문의 그 첫 글이 이제 그 주역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주역의 우주 원리, 우주 변화 원리, 우주 생성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인간 삶의 원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상생이에요, 상생. 그래서 포동문에서 질서를 이야기했다면 그 천신을 통해서 논학문에서는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우주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자연과 조화할 것이냐라고. 그리고 수덕문에서는 주역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서로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 개가 하나가 합쳐지는 것이 뭐다? 바로 시천주예요. 이게 바로 하늘님을 모시는 거야. 이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 하늘의 뜻, 천신, 생명,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인간의 그 숙주가 되는 인간 생명이 살아가는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인간 생명의 한 차원으로 만들어진 우주 생명의 한 차원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게 뭐다? 바로 이게 시천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의 교리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너무 커요. 이건 종교의 틀 안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차원인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수은동학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결국 수은동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명 시대를 열어갈 한국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정신. 그래서 동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정신 원형으로서 우리의 뿌리, 우리의 생각을 다시 다듬어 나가는 경작해야 될 하나의 걸음입니다. 무슨 종교의 교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질이야, 본질. 생명이 우주의 본질이고 생명이 우주의 큰 동력이며 이것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자연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모든 생명체인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본질이 있어요. 이건 우주뿐만 아니라 사람, 개체 사람들 다 그 본질이 있어. 나도 마찬가지죠. 나의 본질이 있어. 나의 체가 있어. 그럼 나의 체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용이에요. 용. 그럼 나는 그 체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인격으로 나타나고 행위로 나타나고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글씨가 잘 안 나는 심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860년에 수능 선생이 청도한 이 동학이 체라면 본질이라면 이 용은 1894년 동학 농민혁명으로 한번 작용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2020년 대한민국이 혼란의 대한민국을 바꿀 새로운 작용, 기운의 작용으로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지금의 시대를 뒤집어 엎는 새로운 우주의 기운으로 작동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어서 동학 동경대전의 그 세 가지 장, 그 포동문과 논학문, 수덕문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